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병법사 제156부 정명사건 도요토미 가문을 토멸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611년 일본의 고미시노 천황이 즉위를 하자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교토에 상경을 했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죠. 원래 상경했던 목적이 이거였는데 간 김에 도쿠가 이에야스를 접견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히데요리가 교토에 입성을 하자 교토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서 도쿠가는 섬찟한 걸 느낀 거죠. 여전히 도요토미 가문의 위세가 정말 대단하구나.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이제 도쿠가는 히데요리하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평화롭게 같이 공존합시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실상 속으로는 도요토미 가문을 반드시 멸망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에 도쿠가는 은밀하게 조총의 제작량을 대폭 늘리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일본에서도 공성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대포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7년 전쟁을 치르면서 당시 일본의 주력 무기는 창과 검을 이용한 근접, 백병전이었고 그 다음이 또 이제 일본의 장기 중 하나가 바로 조총을 이용한 일제사격 전술이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때 당시 일본군이 대포는 그다지 많이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아주 안 쓴 건 아니었지만 거의 대포는 활용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일본군이 조명연합군의 강력한 크고 아름다운 대포에 정말 호되게 당했어요. 뭐 행주산성 전투, 진주성 전투, 여기서는 조선군의 대포에 굉장히 크게 당했고 뭐 경주성 전투에서는 비격 진천례에 아주 호되게 당했죠. 또 평양선 전투에서는 명군이 갖고 온 활용 무기에 녹아나는 사태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이 좀 반성을 합니다. 우리도 대포를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실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포를 개발하는 일에 착수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전쟁 같은 걸 하다 보면요 서로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조선 같은 경우는 일본의 조총을 대량으로 이제 복제를 해가지고 대규모 조총병들을 양성하는 데 주력을 하게 되고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조명연합군의 대포 기술을 보고서 배워가지고 플러스 알파 서양의 대포 기술자들을 초빙을 해서 자체적인 대포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이게 좀 잘 안 돼요. 이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만큼 성과가 안 나와가지고 뭐 이제 포기업 시험을 했더니 그냥 이게 꽝 하고 폭발을 사고를 자꾸 일으켜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에스막부 이후로는 뭐 이제 거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 시기가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포 제작 시도 노력은 요때 좀 잠깐 반짝하고 그 이후로 한동안 좀 이제 안 하게 되죠. 그냥 그래서 일본은 하여튼 간에 조총이 계속 이제 주력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때 도쿠가 이에야스가 오사카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대포 개발에 주력을 가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요토미 가문 영지 주변의 다이묘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도쿠가 가문 쪽으로 돌아서게 하는 그런 공작을 가하게 됩니다. 이거는 세키가루 전투 전에도 이미 했던 작업이었죠. 그렇게 해서 히데요리에 대한 포위망을 점차 구축해 나갔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 운도 좀 튀는데 가토 기요마사 같이 좀 껄끄러운 다이묘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같은 이제 동군 측에 서기는 했지만 이거 딱 봐도 도요토미 가문에 충실한 신복인데 얘가 과연 마지막 순간에 내 편을 들어줄까? 그래서 도요토미 가문의 마지막까지 충성을 바칠 것 같은 유력한 다이묘 가토 이게 좀 굉장히 거슬리는 존재였는데 상당히 시기적절하게도 이 1611년에 있었던 히데요리와 도쿠가의 회견 직후에 가토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뭐 일설에는 어떤 설도 있었냐면은 이거 도쿠가가 혹시 독살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음모론도 있기는 있어요. 이처럼 도요토미 가문을 몰락시키기 위한 공작 작업이 꾸준하게 성과를 거두고 있었지만 진짜 도쿠가가 대단한 게 뭐냐면요. 이미 나이가 70살이 넘어갔거든요. 이때쯤 되면은 막 초조해가지고 뭐 좀 서두를 법도 한데 도쿠가는 이 시점에서도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본인 건강이 자신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본래 이제 이렇게 인내심의 화신이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인내심을 갖고 끈질기게 장기적인 전망을 바라보고서 가는 게 몸에 배서 그런 건지 하여간에 서두르질 않아요.
도쿠가와는 여기서 한 번 더 인내심을 발휘해서 도요토미 가문의 힘을 완벽하게 빼놓을 책략을 획책을 하니 이른바 호코지 건설 사업이었다는 거죠. 도쿠가와는 히데요리에게 도요토미 가문을 이제 중흥시켜야 되지 않겠냐? 당신이 이제 나이도 성인이 됐으니까 슬슬 가문의 중흥을 위해서 뭔가 좀 이제 이벤트를 벌여봐라 하면서 이렇게 뿜뿌질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 각지에 있는 신사와 사찰들을 말끔하게 수리를 해가지고 도요토미 가문이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호코지라는 대형 사찰을 교토에 건설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다라는 거죠. 본래 호코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건립하고자 했던 상당히 이제 대형 사찰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미처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호코지 건립은 그냥 기약 없이 훗날로 미뤄지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못다 이룬 꿈 마지막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도쿠가와는 히데요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문의 중흥을 위해서 그리고 또 부친께서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호코지를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그거야말로 진정한 효도가 아니겠냐라면서 와 정말 아주 달콤한 말로 감언이설로 이렇게 히데요리를 설득해 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뭐 히데요리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자기가 원체 어릴 적에 돌아오셨으니까 뭔가 아버지에 대한 나름 애틋한 감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어쨌든 간에 전국 시대를 통일했고 일본 최고위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대했던 아버지에 대해서 나름의 존경심도 갖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향수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저격을 해가지고 이참에 네가 한번 그렇게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을 갖다가 완성을 시키게 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도요토미 가문이 화려하게 부활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아주 좋은 이벤트가 되지 않겠냐라고 설득을 했다는 거죠. 도쿠가와의 이 감언이설에 결국 히데요리가 귀가 팔랑팔랑해져요. 여기에 넘어가죠. 그러면서 히데요리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각지의 사찰과 신사를 보수하는 한편 교토에 호코지를 건축하는 대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그야말로 정성스럽게 이 호코지 건축 사업을 벌이게 되는데 이 호코지 건설은 무려 5년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당연하게도 도쿠가와가 의도한 대로 도요토미 가문의 재정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준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도쿠가와가 의도한 대로 일이 술술 풀려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1614년 마침내 호코지가 완공되었고 여기에 이제 거대한 범종 또한 완성됩니다. 역시 절에는 이런 범종이 있어야 되죠. 자 여기까지 이제 완성이 되자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도쿠가와는 도요토미 가문을 멸망시킬 최후의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다는 거죠. 전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어쨌든 전쟁을 하려면은 그럴싸한 명분이 있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도쿠가와가 다소 억지스럽긴 해도 전쟁 명분을 이 과정에서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온갖 이제 어용 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핑계거리, 트집거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도쿠가와가 원하는 전쟁 명분이 바로 어디서 만들어지게 되냐면은 이때 완공되었던 호코지의 범종에서 그 명분을 찾아내는 데 성공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 호코지 범종이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윗부분에 뭔가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는 아주 짤막한 구간이 보이실 거예요. 바로 저 구간이 문제가 됩니다. 이 범종에는 수많은 글귀가 써 있는데 그 글귀 중에서도 딱 저 한 구절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생트집을 잡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호코지 범종에 있는 문구 뭐가 문제가 되었냐? 당시 호코지 범종에는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국가 안강, 군신 풍락. 국가가 평안해지고 임금과 신하가 전부 즐겁게 지낼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덕담이에요. 이게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 덕담이 왜 문제가 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쿠가와는 정말 참 어떻게 보면은 궁색하다면 궁색한 그런 트집을 잡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가 안강. 어서 들어본 말인데 그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덕천가강이라고 하잖아요. 한번으로 쓸 때. 자, 여기서 국가 안강에서 가강이란 글자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도쿠가와가 뭐라고 트집을 잡냐면은 자신의 이름인 가강을 저렇게 둘로 쪼개가지고 배치를 한 다음에 날마다 범종을 두들길 거 아니에요, 그죠? 종으로 울리려고.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몸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날마다 두들기는 그런 저주의 의식을 하는 것이라고. 진짜 그야말로 생트집을 잡게 되었다는 거죠. 아울러 도쿠가와는 도요토미 가문의 이름인 풍신을 거꾸로 삽입해 넣은 군신 풍락, 이 문구도 이제 트집을 잡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히데요리가 감히 도쿠가와 가문을 무너뜨리고 도요토미 가문을 부흥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이 범종을 통해서 표현을 했고, 또 이 범종을 가지고서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저주의식을 퍼붓고 있다. 이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이제 명분을 가지고서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거 해명이라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다소 억지스럽기 짝이 없는 도쿠가의 주장으로 번진 이 논쟁을 두고서 세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종에 새겨진 이 문구를 통해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종명사건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에 대해 히데요리는 크게 당황하죠. 이게 도대체 아닌 밤중에 웬 날벼락인가 싶을 거예요. 왜 스토리가 저렇게 흘러가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히데요리는 크게 당황해서 사신을 도쿠가와가 머물고 있는 순푸성에 보내가지고 해명을 해요. 그래서 호코지는 범정의 문구가 도요토미 가문의 부흥을 염원한 건 맞다. 그리고 그건 당신이 그렇게 부흥시키라고 하지 않았냐. 하라는 대로 한 거밖에 난 죄가 없다. 그거는 맞지만 도쿠가와를 저주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얼토당토한 억지 아니냐. 너무 지나친 억지는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변론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미 이 시점에서 도쿠가에게 이러한 변론은요, 아주 사소한 문제에 해당이 됐다는 겁니다. 도쿠가와는 어떻게 해서든 트집을 잡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흑심만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런 변론 같은 게 도쿠가와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나는 어쨌든 전쟁을 일으킬 거니까 목 씻고 기다려라 하는 건데, 아무튼 이제 제대로 건수를 잡은 도쿠가 히데요리에게 최후의 통첩을 날립니다. 정말로 너가 선의로 그런 것이고 내가 오해한 게 맞다면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세 가지를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 요구사항이 이랬습니다. 먼저 첫째, 히데요리가 직접 에도로 와서 도쿠가와를 아련하고 사과를 할 것. 두 번째, 히데요리의 모친인 요도도노를 에도에 인질로 보낼 것. 그리고 세 번째, 오사카 성을 포기하고 도쿠가와가 주는 영토로 이전할 것이었어요. 물론 이 세 가지를 다 하라는 건 아니었고 선택지를 준 거예요. 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해봐 했던 거였죠. 그래서 나름 이렇게 히데요리한테 배려를 해주는 척 그렇게 모양새를 갖췄다는 거죠. 마치 항무제가 사마천에게 사형, 엄청난 거액의 벌금형, 궁형 셋 중에 하나 선택해봐. 그거하고 좀 유사한 패턴이기도 해요. 하지만 히데요리는 이 세 가지 모두 결코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히데요리가 직접 에도로 가서 사죄를 해라 라는 것은 자존심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 이거 암살 위협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안전 문제 때문이라도 쉽게 선택하기가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모친을 인질로 에도에 보내라. 이것 또한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가장 치명적인 게 뭐였냐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히데요리가 좀 마마보이 기질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걸 떠나서 일단 도요토미 가문 자체가 히데요리가 뭐 명목상 당주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가문의 실권은 누가 다 장악하고 있었냐면은 모친인 요도 도노였어요. 이거는 당시 일본 천하에서도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인 실권자가 에도로 가서 인질이 되라는 건데 그거 받아들이겠냐 이거죠. 이것도 힘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당연히 안 되죠. 도요토미 가문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오사카를 포기하고서 딴 데로 가라라는 것은 사실상 그냥 뭐 죽으란 얘기나 다름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셋 중에 그 어떤 것도 선택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히데요리는 도쿠가의 요구사항을 모두 거절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커트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자 도쿠가가 당연하게도 기다렸다는 듯이
전쟁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거죠. 요시! 토벌이다! 그럴 줄 알았어. 나는 분명 이렇게 대승적 차원에서 자비를 베풀었는데 저 히데요리가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분명히 나에 대해서 그런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게 분명하지 않냐? 이게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당장 요절을 내주겠다. 자, 그러면서 전쟁을 선포하게 되었고 이미 오랜 공작 작업을 통해서 더 이상 뭐 대놓고 히데요리 편을 드는 다이메들은 거의 없어졌죠. 그러니 뭐 이거는 이긴 게임이나 다름없잖아요, 상황이. 1614년 11월 도쿠가와는 각지의 다이메들을 동원해서 무려 20만 대군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사카로 진군에 들어가게 되니 이때가 이제 겨울이라서 오사카 겨울 전투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는 거죠. 오사카 전투면 전투지 왜 또 하필 겨울 전투냐? 감 잡으신 분들 계실 텐데 겨울 전투가 있으니까 뭐도 있겠구나. 네, 맞아요. 오사카 여름 전투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2단계로 나눠서 전투가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자 히데요리도 뭐 더 이상 이제 어쩔 수 없죠. 전쟁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지의 다이묘들에게 지원을 요청을 했지만 대부분의 다이묘들은 도요토미 가문의 위기를 외면을 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라고 본 거예요. 괜히 여기서 히데요리 코인을 탔다가 같이 망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손절치자라고 대체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가토하고 더불어서 도요토미 가문의 아주 충직한 신복 중에 한 명이었죠. 후쿠시마 마사노리. 이 양반 같은 경우 아직도 살아있었는데 사실 이거 외면하기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친족이었고 또 가장 충직한 그 라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 마사노리 같은 경우는 뭐 본인도 지금 처지가 좋지가 못해가지고 대놓고 히데요리 편을 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만을 하냐면은 오사카에 비축해둔 식량이 있었어요. 후쿠시마가. 그거는 이제 후쿠시마 건데 그거를 그냥 히데요리가 써도 좋다라는 정도 선에서 도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 극히 일부 다이묘들만 히데요리를 돕기 위해서 오사카에 합류를 하게 되고 대부분의 신도요토미파 다이묘들은 외면을 하게 됩니다. 뭐 좀 미안하면은 그냥 중립을 지키는 거고 아예 그냥 도쿠가와 쪽으로 갈아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다라는 거죠. 상황이 급해지자 히데요리는 막대한 자금을 풀어서 이 로닌을 일명 낭도무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제 낭인들이에요. 이 로닌들을 대거 고용을 하게 됐다는 거죠. 사실 이때 모집에 응한 로닌들은요 상당수가 세키가라 전투 때 패전해가지고 몰락했던 서군의 후예들이에요. 그때 이제 패잔병들 혹은 이제 완전 번이 그냥 아작이 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쫓겨났던 사람들 주로 이제 뭐 고니시 휘하의 번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많았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대거 이 모집에 응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하게도 도쿠가에게 이를 갈고 있었고 바로 이 전투를 복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데요리의 모병에 응모를 하게 됐던 건데 어쨌든 뭐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고 도쿠가가 도요토미 가문의 힘을 빼놓으려고 그렇게 공작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하긴 대단해요. 여전히 도요토미 가문이 갖고 있던 자금력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나마 많이 준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집에 응해서 왔던 로닌들까지 포함시켜가지고 무려 10만에 달하는 병력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사카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오사카 성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살아생전에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천혜의 요새잖아요. 그래서 아주 견고한 성벽 그리고 깊고 넓은 해자 그런 것을 이제 둘러싸여 있는 그야말로 철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도요토미 가문의 운명은 바로 이 천혜의 요새인 오사카 성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겨울은 깊어지게 되고요. 이 난공불락의 오사카 과연 도쿠가 이에야스는 에도 막부의 운명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한 최후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